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 통곡할 만한 자리 봅시다. 요 통곡할 만한 자리는 박지원이지, 연암 박지원. 사신 일행으로 중국 가다가 중국에서 어디를 보고? 그러니까 랴오둥 불판이라고 하더라고. 선생님들은 뭐라고 했게? 요동벌판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요동벌판인데 여기 책에서는 랴오동벌판으로 달렸다는 거지. 근데 그곳에 갔더니 뭐 우리나라는 산맥이 많잖아, 산이 많잖아. 그런 지역 갔는데 진짜 지평선이 쫙 펼쳐 있는 거야. 하늘하고 땅이 맞닿아 있는 벌판을 본 거야. 거기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거지. 그러면서 야, 통곡할 만한 자리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누가 정진사가 정명원이 그렇죠. 야, 왜 통곡을 해? 그랬더니 내 얘 모르네. 얘 모르네. 너는 사람은 슬플 때만 통곡하는 게 아니라 칠정이 극에 달하면 다 통곡하는 거야,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정진사가 질문을 딱 두 개 해. 왜 통곡을 하냐? 그지? 그러면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칠정 중에 어떤 적을 골라서 울어야 하느냐? 이 두 개에 대한 답인 거야, 이 글이. 요동벌판을 보고 느낀 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7월 초 8일 갑신일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쓴 당시가 언제라는 거야? 7월 8일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 했다는 거야? 기록했다라는 것이겠죠. 얘는 수필이에요. 수필이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기록했다는 되고, 그러니까 수필을 우리는 좀 더 고급스럽게 무슨 장르라고 하죠? 교술 장르, 교술. 자신의 체험이나 의견을 통해서 교훈을 주려고 하는 작품을 교술 장르라고 불러. 네, 수필, 대표적인 게 수필이죠. 7월 초 8일 갑신일, 맑다, 날씨까지 나와 있죠. 정사와, 정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정사는 사행단, 여기 그 사신단이겠지. 사신행렬의 총 책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정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사가 바로 정명원을 뜻하고 이 글을 쓴 박지원의 한 8촌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가마 하나에 둘이 탄 거야.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조반이니까 뭐게? 아침밥, 아침조자, 밥반자죠. 아침밥을 먹었다. 그러 다음에 어디가? 삼류하를 건너 냉정을 거쳤다. 또 어디로 가? 시베리를 가다가 산깃을 하러 돌아 나가니 태복이란 놈이, 태복은 누구야? 정진사의 마두야. 마두니까 뭐 영마에서 말 바꾸고 이런 거지. 거기에 좀 총 책임자라고 보면 되는 거야. 태복이란 놈이 갑자기 국궁을 하고 종경이며 몸을 굽히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백탑의 현신을 아뢰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곧 뭐가 보인다는 거니? 뭐가? 백탑이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백탑이 뭐예요? 그래요, 탑이죠. 탑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죠. 흰 탑이 보일 것입니다라고 말해. 그래서 이제 여기가 태복은 정진사의 마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일단 사행단에서 어디가 삼류하를 거쳤다가 냉정에서 조반을 먹고 그 다음에 시베리를 가다가 산키스랑 돌아가는 거잖아. 이게 기행문의 원래 기행문의 3전서가 뭐죠? 여정, 견문, 그 다음에 뭐 감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가 여정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여정이 되겠지? 백타까지는 여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태복이 이제 정진사의 마두인데 얘가 그렇게 말한 거야. 보자. 산 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이 보이지 않게 말을 급히 놓아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 기슭을 벗어나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나오겠지. 안광, 눈에 눈빛이 어질어질하더니 호련히 검고 둥그란 물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한 거야. 검고 둥그란 물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요동벌판이라고 썼죠. 랴오동벌판을 바라봤을 때 어떤 시각적 충격이야. 눈앞에. 시각적 충격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갑자기 검고 둥그란 물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각적 충격. 뭘 바라보고? 요동벌판, 랴오동벌판을 바라보고 난 시각적 충격인 거야.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겠지. 어떤 걸 느끼냐? 이제야 깨달았대. 이제 깨달았어.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다니는 존재라는 것이야. 그럼 봐봐. 원래 사람 의지할 데가 없어. 발 붙일 곳이 없어. 왜? 너무나도 평평하니까 붙일 곳이 없어. 대신 땅은 어디를 딛고? 다리는 땅을 밟고 머리는 뭐만 있어? 하늘을 돕는 거야. 그래서 이건 넓게 퍼진 요동벌판을 보면서 야, 인간이란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존재다? 하찮은 존재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광활한 풍경 앞에서 인간 존재의 어떤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다봐.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대고 뭐라고? 하하, 이건 이마에 때리는 건가? 이마에 대고 뭐라고 합니까?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예요. 여기까지 왜 기로 나눴냐면 기승전결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무름 있지 무름. 정진사의 무름을 아까 시작한다고 했잖아. 정진사 무름 몇 개라고? 2개. 그래서 하나의 무름이 승, 또 하나의 무름이 전, 마지막에 맺은 거야. 그래서 이 무름을 첫 번째의 무름을 승으로 가기 위해서 기를 여기서 자른 거야. 여기서는 작가가 랴오둥 벌판을 보면서 느낀 시각적 충격, 그리고 거기서 얻은 뭐가 되겠어? 깨달음이 되겠지. 깨달은 건 두 가지네. 첫 번째 뭘 깨달았죠? 인간이란 자연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 한바탕 울을 만한 터이구나 라고 말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랴오둥 벌판을 보고 좋은 울음터라고 말한 거고요. 느끼는 건 인간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죠.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기야. 이렇게 말했던 이제 정진사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생각해봐.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다 라고 말하면 옆에서 뭐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 근데 우리 궁금증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정진사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정진사는 처음에는 누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공감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박지원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인물이 되겠지? 자,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정진사가 아니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탁 터진 것을 만나서는 벼랑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니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만나는데 왜 통곡한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만하죠.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의 공감한 질문인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말합니다. 누가 말하냐? 누가 말해? 여기 나가 누군데? 그렇죠. 여러분 박지원입니다. 하고 묻기에 나는 그렇긴 하나 글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는 하나 기껏 울어봐야 소리 없이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지. 그럼 얘는 진정한 울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울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이게 진정한 울음인 거야?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네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이라이트 나오죠. 이게 선생님이 하이라이트 해놨잖아. 이게 박지원이 생각하는 울음인 거야. 통곡인 거야. 야 눈물 찔끔찔끔 짜지 말고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같이 울어 터져야 되지 않냐. 이게 진정한 울음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 중에서 칠정은 7가지 정의했죠. 희노애락 애오욕이야. 희노애락 애오욕. 7가지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이거지.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뭐가 되겠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걸 좀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우리는 통념이라고 불러요. 통념. 그러니까 이건 통념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오로지 슬픔에서 뭐가 유발된다라는 거죠. 뭐가? 울음이. 그런데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라는 거죠. 여기도 하이라이트 했죠? 이건 박지원이 생각하는 뭐라고? 통곡인가? 울음인가? 진정한 울음. 이렇게. 진정한 울음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같이 온 세상이 쩌렁쩌렁 울려야 되고 두 번째, 칠정 모드에서 울음이 나오는 것이야 라고 말해. 근데 동그라미 친 게 몇 개야? 딱 봐도 몇 개? 7개. 이게 바로 칠정입니다. 희는 뭐야? 기쁨이, 락, 욕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자, 슬프랬잖아. 락, 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슬픔을 앞에서 말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희노애가 들어가야 돼. 희노애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희노애락 애호 이렇게.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아도 울음이 날만한 걸세 라고 했지. 얘는 유사한 통사 구조, 문장 구조가 반복되지 계속. 그러니까 이건 대구적인 거야. 대구랑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써줄까? 어떤 게 쓴다고? 여기에 대구. 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리고 이게 end가 나와 있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법? 열거법. 이거 뭐 한 거예요, 결국은? 나열한 거지? 열거법. 이렇게 나열한 거죠. 7가지 감정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 중에서 몇 가지 감정? 7가지 감정. 칠정이 극에 달하면 뭐하다? 울만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게 날 걸세.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오죠. 통곡하는 건 통곡이 저렇게 하는 게 통곡이고요.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고요. 또 마지막에 울음에 대한 생각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는 소리 지르는 많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누구의 대답? 누구의 대답? 박지원의 대답이 되겠죠. 됐죠? 계속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 쓰면서 들어. 수빈아,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봐. 첫 번째 질문. 정명훈이 첫 번째 질문 뭐라고 합니까? 그래, 왜 우냐? 라고 말해. 근데 이제 울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이 칠정의 극에 달하면 뭐 한다? 통곡하게 된다라는 거죠. 통곡하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과 통념을 뒤집는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글쓰기 개성이 잘 드러나는 거야.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참신한 발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통념이 아까 뭐라 그랬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통념이야. 상식과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을 뒤집는 창의적인 발상인 거야. 이게 뭐다? 사람은 칠정의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이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박지원이 생각하는 울음인가? 울음, 그 통곡. 또 터져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한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그리하여 초상이 나면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대지라는 거야. 이런 걸 곡을한다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원래 칠정에서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나는데 사람들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했잖아. 그래서 교묘하게 슬픔에다가 뭘 맞춰놓은 거야? 이 울음을 맞춰놓은 거야. 그래서 누가 죽으면 장례장에서도 거짓을 아이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 그렇게 돼서 아이고 하는 등의 억지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야.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사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나 터져나오지 못하는 법이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통곡은 아무 자리에서나 어떻게 한다는 거야? 터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나 터져나올까? 여기서는 아무 자리에서나 터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통곡할 만한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고사인 거야. 한나라 때 가인은 이제 구런이라는 사람인데 되게 충신인데 억울하게 유배지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이 그러면 그냥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을 대표해. 한나라 때 가인은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의 궁실인 선실이죠. 선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야.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통곡할 만한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 가이라는 사람도 통곡할 만한 자리를 찾지 못해서 한나라의 궁실은 선실을 향해서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이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승리야. 그러면 정명훈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요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 고사를 이용해서 한나라 때 가히 구론의 고사를 이용해서 통곡할 만한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해. 그럼 여기 이제 정명훈 이해했지? 아니 이렇게 넓고 광활한 데를 만났는데 왜 갑자기 통곡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야, 사람들은 통곡은 슬플 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칠정이 극에 달하면 다 통곡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근데 사람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이 그런 지극한 경기를 겪어본 적이 없지 야, 교묘하게 배치해서 슬픔에다가 울음을 갖다 붙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통곡할 만한 자리가 칠정에서 느껴지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사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해 감히 아무 장소에나 터져나오지 못하는가. 아무 장소에서나 이렇게 통곡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걸 가해도 결국은 통곡하지 못해서 선실을 향해서 한바탕 울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나가죠. 정진사의 두 번째 물음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나 또한 그대를 쫓아서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그러면 7정 가운데 어느 정의 감동을 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 그러니까 정진사의 두 번째 질문이야. 좋아. 네 말대로 7정이 극에 달하면 눈물이 난단 말, 통곡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 7정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돼? 라고 말하는 거야. 뭘 골라야 된대요? 학교에서 수업했잖아. 희노애락, 애호욕 7가지 감정 중에서 어떤 감정으로 울어야 된다, 통곡해야 된다고 말해. 그러니까 그 감정이 뭐냐고 뒤에. 어린아이 예로 들어서 얘기하잖아. 기쁨과 즐거움 이거죠. 희락 여기에죠. 야 그러면 어느 것에 울어야 돼?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 그건 갓난아기한테 물어봐. 갓난아기한테 물어봐 라고 말하지. 그러면 갓난아기의 울음이 내가 뭐 하고 싶은 울음인가? 울고 싶은 울음인 거야. 자 갓난아기가 어떻게 보자. 갓난아기는 처음 태어나 7정 중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갓난아기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하다를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해하다를 먼저 본다고? 부모를 먼저 보지 않을까? 뭐 노지에서 태어나나? 길바닥에서? 집에서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럼 근데 왜 해하다를 먼저 보냐고? 부모를 먼저 봐야지. 바깥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여기서 해하다는 뭐겠냐? 진짜 해하다가 아니라 세상. 처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각자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즉 갓난아기한테 물어봐야 돼. 처음에 태어났을 때 무슨 울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니 슬퍼하거나 화를 낼 이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쪽으로 울어야 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왜?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기쁨은 죽을 때까지 몇 번이나 느껴보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기쁨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 그런데 도리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런데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꽉 찬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를 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뻐서 울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꽉 찬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 두고 사람들이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가네.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어. 맞아? 그러면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지.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허물과 근심, 걱정을 겪게 될 거고 또 언젠가는 뭐 하게 돼? 반드시 죽게 되지.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갓난아이의 본 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럼 사람들이 갓난아기의 울음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슬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 이건 오해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건 갓난아이의 본 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됐어요? 다시 가봅시다. 그러면 7정 중에 뭘 골라야 돼? 야, 그럼 갓난아기한테 물어봐.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해마다를 보고 부모 보고 얼마나 기쁘겠어.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으니까 마땅히 기쁨과 즐거움에 통곡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 한이 가슴에 꽉 막찬 듯이 행동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두고 사람들이 살아서는 근심과 걱정을 백방으로 겪게 되고 또 결국은 또 죽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웃는 것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어린아이의 본 마음을 참으로 뭐 한 거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야. 그럼 어린아이의 본 마음이 뭐냐? 가봅시다. 이제 글 쓰니까 답변했죠. 어떤 울음으로 울 거냐고. 자, 가자.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글 쓰니 답변 중요해. 갓난아기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깜깜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있잖아.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갑자기 태어나는 거죠. 순간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을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렸던 적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야. 이게 누구에다? 글쓰기. 박지원의 답이라는 거야. 그러면 7정 중에 어느 쪽을 골라서 울어야 하냐고 물어봤지? 뭐 어떤 걸 따라서 울어야 돼?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우는 것처럼 기쁨과 어떻게 즐거움으로 울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왜 여기는 이제 이 박지원의 상황과 관련시켜서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어머니 태중은 갑갑하고 막히고 좁은 곳이지 이곳은 어딜 뜻한다고? 어딜 뜻해? 조선. 내 이름 갑갑한 곳에 있다가 랴오둥 벌판으로 갑자기 확 나왔지. 중국으로 갔지. 넓은 벌판을 확 보잖아. 여기가 청나라의 넓은 땅 또는 청나라의 새로운 문물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확 트이게 됐잖아. 그래서 참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적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갑갑한 데에 있다가 넓은 데로 나왔을 때처럼 기쁘고 즐거운 울음을 울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됐나요? 여기 전 마지막 뭐만 남았어? 결만 남았죠? 이렇게.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거짓과 조작이 없으니까 이제 순수함이 되겠죠. 없는 참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이제 울음을 통곡할 만한 자리를 정리해 줍니다.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 금강산 비로봉 금강산 꼭대기요.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며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황해도 장현의 금모래사장으로 가며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것이고 지금 라오등 벌판에 임해서 또 한바탕 울만한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울만한 공간 몇 군데? 금강산 비로봉, 황해도의 장현 모래사장 그리고 지금의 라오등 벌판. 라오등 벌판에 임해서 맞이해서 여기서부터 산에 가는까지는 1200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는 하늘 끝과 땅 끝이 마치 아기로 붙인 듯 실로 꿰매듯 하고 직유법이죠.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볼 장소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왜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한바탕 울만한 터이구나, 울만한 곳이구나라고 통곡할 만한 터다라고 말했죠.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다시 한번 이곳이 뭐 할 만한 자리다? 통곡할 만한 자리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여기 선생님 피드백지 안 줬나? 요번 주 거. 자, 이렇게. 자, 그럼 옆에 정리랑 학습 활동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여기 피드백지에다 다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피드백지를 보면 될 거고 여기 뒤에 한번 가볼게요. 박지원은 뼛속 깊은 양반이었어요.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많은 작품 남겼지만 한글로 쓴 작품은 전무합니다. 다 한문 수필이에요. 한문 소설이고요. 그래서 박지원의 허생전, 양반전 이런 거 있잖아. 다 한문 수필이 한문 소설이에요. 뼛속까지 양반이었습니다. 중수필이고 왜 중수필이냐면 체험 위주긴 하지만 자신의 의견 중심이기 때문에 중수필로 보고 있고요. 기행수필이겠죠. 체험적이고 설득적. 이게 설득적이니까 중수필인 거야. 수필이죠. 교술 장르라고 했잖아. 교훈적이고요. 제재는 광활한 료동벌판이 되겠고 료동벌판을 바라보며 느낀 감정이겠죠. 그 감정이 뭐라고? 한바탕 울만한 터이구나라는 거죠. 왜? 어린아이가 좁은 뱃속에 있다가 넓은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 기분이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감격인 거야. 묻고 답하는 구성방송 취하죠? 누가 물어요? 정진사, 정명훈이 묻고 박지원이 대답하죠. 여기서 작가의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죠? 어떤 것들이 돋보입니까? 일단 두 가지라고. 첫 번째는 거기 두 번째 걸로 하자. 왜?
넓은 벌판을 만났을 때 뭐라고요? 한바탕 통곡할 만한 터이다 라고 말하죠. 이런 참신한 발상. 그리고 통곡이 어떻게 칠정이 극에 이르면 다 뭐가 일어난다? 울음이 난다. 통곡한다. 이거 되겠죠? 오케이, 좋아. 적절한 비유 나오죠? 어떤 비유가 있죠? 아이. 그렇지. 아이. 또 마지막에도 이거 보면 마지막에도 나오죠? 악유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이거 나오지? 여기도 직유법이 되는 거야. 이런 비유법들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구체적인 예는 뭘 예로 들었죠? 어머니 태중을 거기도 얘도 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고사를 인용했잖아. 고사의 얘도 거기도 될 것 같죠? 이렇게. 자, 다음 됐고 여기 됐죠. 다음 관점 볼게요. 라우턴 골판을 보면서 둘 다 감탄하죠. 둘 다 감탄한데 저 사람은 한바탕 통곡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면 울음에 대해서 정진사는 보통 사람이잖아. 정진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을 뜻해. 보통 사람은 슬픔을 느낄 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인 보편 생각을 하지. 근데 얘는 칠정이 극에 달하면 뭐가 된다? 울음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창의적이고 개성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다음 학습활동 가볼게요. 백탑과 라우딩 벌판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것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존재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넓 것 없는 세상에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느끼는 거고, 한바탕 통곡할 만한 좋은 곳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답답한 조선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감격을 어린아이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이 나오죠. 첫 번째, 아니 왜 여기를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니?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것이라고 말해. 왜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야. 사람의 감정이 칠정이 극에 달하면 그때 울게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해. 그럼 좋아. 네 말대로 울어볼 텐데, 그럼 어느 정도 골라야 되냐? 라고 말해. 그건 어린애한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야. 좁은 데 있다가 세상에 나왔을 때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어야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승, 전 이렇게 나오죠. 앞에 철발, 백탑 현실하는 게 기, 마지막이 결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문답을 한 거예요? 일단 실제로 문답했다고 봐야죠. 이게 뭐니까? 수필이니까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박지원은 조선이 청나라를 통해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여 개혁을 이루길 바랐다라고 했죠. 이걸 북학론이라고 불러요. 북학론.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북벌이 아니라 북학이야. 열하일기는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직접 보고 탐구하여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의 관습과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 답답한 조선 현실에서 벗어나 앞서서 변해가고 있는 넓은 세계로 나아가 이용후생이라고 말하죠. 이용 쓰임새 있게 사용하고 백성을 어떻게 한다? 두텁게 한다라는, 백성을 잘 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를 배우고자 했던 박지원의 열망이 담겨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선은 답답한 조선 현실에서 벗어나 변해가고 있는 넓은 세계로 나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답답한 조선 현실이 뭐가 되겠어? 어린아이 태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넓은 세계가 뭐가 되겠어? 어린아이가 만난 세상이 되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작가는 갓난아기에 빗댔단 말이야. 갓난아이가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고 있다가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이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된다고 했지. 이런 표현을 축축해 본다면 이 사람한테는 당시의 조선이 좁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라우딩 벌판을 보고 내가 이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 실감나겠지. 그래서 울 때는 누구의 울음을 따라야 된다? 어린아이의 울음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아까 요것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이거 여기 보면 자 여기 밑줄이 3개가 가야 돼. 본문에서 자 첫 번째가 밑줄 가보자. 상식과 통력을 뒤집은 창의적 발상. 두 번째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그리고 참신한 비유. 이렇게 또 적절한 형식 등을 통해 도도하게 토로하는 바 이전의 이렁록 일반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문학성을 지녔다라고 했죠. 그러면 상식과 통념을 뒤집어놓은 창의적 발상은 뭐였죠?
뭐 있어요? 뭐 7.2 극에다는 모두 운다. 이거겠죠. 구체적인 사실적 묘사는 어디 부분이었죠? 앞에 백탁 편실하고 거기까지. 그 다음 참신한 비유는 어디가 참신한 비유죠? 갓난아기도 갓난아기겠지만 뭐 지평선과 하늘이 맞닿아서 뭐 바느질한 것 같다, 뭐 악교를 붙인 것 같다, 악교를 붙인 것 같다라는 표현도 있죠. 마지막 그런 것도 비유가 되겠고 적절한 형식은 뭐의 어떤 형식? 문답 형식을 나타냈다라는 거겠죠. 자 가보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찾았어요. 여기서는 뭘 찾았냐면 창의적인 발상하고 구체적인 사실적인 묘사 요 두 개를 다 찾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형식? 문답 형식이라고 나오죠? 문답 형식. 독자는 처음에는 작가의 생각을 모르잖아. 왜 저렇게 한바탕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했는지. 그때 작가에게 질문하는 정진사 입장에 공감해. 그래, 저런 거 질문 던질 수 있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이후 작가의 주장에 주목하여 글을 읽게 되지. 그러니까 문답 형식을 통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효과적인 것이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추사 김정희가 요거 말했어요. 라우드호프만이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라는 비유적 표현과 갓 태어난 핏덩어리 어린이가 세상에 나와 우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에 주목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울음터고 핏덩이 우는 거 둘 다 나오죠. 박지원 작품에서. 그래서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여기 있는 거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교술 장르에 대한 특징을 했을 것 같은 거야. 이것과 관련해서 교술 장르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4페이지 앞에 보면 이게 교술 장르의 개념과 특징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이거 읽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봉산 탈 좀 해봅시다.